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게임은 주인공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오늘의 게임 주인공은 네. 손오공인데요. 뭐 한국 사람 중에 손오공이란 이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손오공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제 초등학생부터는 어디서 나왔지? 이거는 좀 헷갈리기도 네. 합니다. 서유기죠. 중국 고전 판타지 소설 서유기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거의 고전 소설에 취급을 받는데 네. 올해 8월에 중국에서 이 손오공을 중심에 둔 게임이 하나 출시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판매량이 이제 2천만 장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판매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8천억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휩쓸면서 거의 뭐 2024년 올해의 게임이 되지 않겠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에서 만든 액션 어드벤처 게임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손오공 듣자마자 만화 그렇죠.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노래가 떠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친숙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게임이 제목이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도 딱 알 수 있듯이 손오공 그리고 서유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임인데요. 손오공의 주무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여의봉. 맞습니다. 우리도 많이 봤죠. 만화 네. 같은 데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고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고 휘두른다라고 하면 게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림은 정말 뻔할 수도 있어요. 네. 말 그대로 봉을 막 신나게 휘두르면서 요괴들을 물리치는 액션 게임이 검은 신화 50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도 뭐 요즘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곤봉을 휘두르는 액션이란 게 또 멋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아닙니까? 네. 원숭이가 휘두르면 더 재빠릅니다. 그래서 봉을 휘두르는 맛도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경이 이제 중국 옛날 배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액션 게임 하면은 대체로 중세 유럽 배경이라거나 아니면 뭐 현대 도시 배경이잖아요. 근데 산수와 같은 풍경에서 싸워요. 정말 제가 실크로드를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배경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설산부터 시작해서 사막까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게임에서 보기는 힘들었던 새로운 배경을 펼쳐주면서 굉장히 눈요기도 대단한 게임이기도 한데 뭐 제가 그냥 배경이 예쁘다고 해서 굳이 라디오에 나서 이 게임 재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게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찝자면 기존의 손오공, 서유기와는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나 보여준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서유기에 대한 색다른 해석은 이전에도 많지 않았어요? 왜 드래곤볼도 그런 재해석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서유기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신기한 포지션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손오공을 알아요. 그런데 한중일 삼국만 해도 손오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손오공이 말씀하신 드래곤볼이겠죠. 네. 근데 드래곤볼을 읽으면 우리가 서유기를 알 수 있느냐? 이건 또 살짝 고개가 갸웃하는 지점이죠. 실제 만화 드래곤볼은 이름만 가져오죠. 거의 앞부분에 한 1, 2권 정도만 서유기 얘기고 뒤로 가면 말 그대로 성장물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또 이게 갈라집니다. 한국에서 손오공 하면은 크게 두 맥락으로 이해를 하세요. 네. 첫째는 이제 저희 같은 중년 이상급들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네. 이제 허영만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한국에서 접할게 하면 다들 그거 뭐 웨이러숑 다 이거 하잖아요. 서유기 원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젊은 친구들은 또 이걸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손오공이라고 하면 네.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에서 유행한 손오공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한자 학습서인데 서유기의 이야기를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나라라 슈퍼보드를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또 세대 간의 이해도 다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서유기를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손고쿠, 이제 일본어로 손오공을 읽으면 손고쿠인데 손고쿠와 손오공과
중국말로 손우콩은 서로 다르게 이해된다. 같은 서유기지만 한중일 3국 그리고 세대마다 서유기 원전 대신 각자 해석한 재해석된 이야기로 이해되는 것이 서유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유기 원본에 가까운 네. 중국에서 만든 게임은 좀 다를까요? 중국이 서유기에 어떻게 보면 원조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 또 이해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서유기를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주로 슈퍼보드를 보고 나는 서유기를 알아.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화책으로 축약된 서유기를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뭐 호리병 나오고 뭔가 도수를 부린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게 한국에서 이해하는 서유기인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이른바 중국의 4대 기서라는 책이 있죠. 네.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이렇게 4개를 꼽는데 특히 서유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자국 문화를 가지고 만든 판타지 소설로 굉장히 높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다르게 드라마, 영화, 만화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리에이션이 넓어지고 있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 중국의 서유기가 다른 콘텐츠화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주성치 배우가 출연했던 서유기 월광보합 같은 작품들은 꽤 컬트적인 인기를 얻은 적도 있지요. 그래서 한국, 일본이 서유기를 가져올 때는 보통 손오공, 저팔계, 심지어 사오정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원전에서도 사오정이 좀 비중이 없어서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원전의 사오정은 주로 말고삐만 잡아요. 그리고 침착하게 있고 그리고 손오공이 다 싸움을 하고 저팔계는 뒤에서 욕을 합니다. 약간 그런 캐릭터긴 한데 중국의 경우는 원전이 워낙 보편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가까운 내용들을 최대한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이 저희랑은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검은 신화 50이란 게임도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서유기에 실제 나왔던 요게 실제 나왔던 지명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녹아 있어서 이 게임을 재미있게 하려면 서유기 원전을 한번 보고 하시는 게 훨씬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서유기를 재해석한 게임 검은 신화 50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서유기 원전을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요즘 또 노벨상도 있어서 뭐 책 읽는 시즌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밌는 게 서유기인데 네. 명나라 때 오승은이라는 작가가 처음 정리한 소설인데요. 이때는 회본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유기는 총 100회본인데 당시에는 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시장 같은 데 가면 배우, 그러니까 변사 같은 사람이 앉아서 극본처럼 이 소설의 내용을 막 읽어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 대본 형태로 만들어진 총 100회본의 소설이 서유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줄거리는 뭐 다들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당나라의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불경을 가지러 인도로 향하는 길인데 워낙 험난하다 보니까 이제 남봉꾼 원숭이 왕이 옥황상제랑 석가희율한테 되게 혼나서 바위 밑에 깔려 있다가 너 그러면 네가 호의를 해서 가면 용서해 줄게라고 해서 가면서 서우정 저팔계를 만나고 그래서 81개의 고난을 뚫고 마침내 불경을 가져오게 되는 이야기이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한테도 유명한 뭐 파초선, 화염산 이런 거 나오면서 81개의 요괴들을 물리치며 가는 얘기고 최종적으로는 불경을 성공적으로 가져와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투전승불이라고 해서 공적을 인정받아서 부처가 되는 이런 엔딩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중간 줄거리는 아시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고 하면 끝부분은 또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알던 내용이긴 네.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게임이 서유기를 좀 더 다르게 다룬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저도 플레이하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굉장히 새롭다라고 느낀 점인데 첫째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같은 베이스 캐릭터뿐만 아니라 좀 세세한 요괴들 있죠. 지나가다 한번 만나는 요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반영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게임 1장에 해보면 원전에 나오는 금란가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냐면 당 태종이 삼장법사한테 먼 길을 가니까 좋은 옷 입어라라고 그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그 스님들이 입는 가사라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내려주는데 중간에 관음선언이란 절에 가서 쉰단 말이에요. 원전에서. 네. 근데 이 주지 스님이 욕심이 많아서 이 가사를 한번 보더니 자기가 훔쳐가려고 하다가
절에 불이 나서 다 죽습니다. 이게 초반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한국 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처음 네.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게임은 이걸 살려내서 당시 서유기가 아니라 그 서유기에서 불이 난 이후에 관음 선원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남아있던 스님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게 중국에서는 기본 교양이니까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재밌겠구나라는 좀 새로운 해석이란 걸 하나 느낄 수가 있고 사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게임은 서유기 본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유기가 이미 일어났고 그 불경을 가져온 다음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원숭이 이름이 손오공이 아닙니다. 손오공의 후예 중에 하나가 손오공 이야기를 다시 따라가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서유기의 후일담 같은 거네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보면 손오공은 초반에 죽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 죽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오공은 불경을 가져와서 부처가 되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게임은. 원래 자유분방하고 장난꾸러기인 손오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게 말이 되는 엔딩이냐.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처를 집어 던지고 다시 원숭이 친구들이 있는 데서 그냥 재밌게 놀려고 했더니 천계가 저런 남봉꾼이 부처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계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려가서 난리를 치면 또 문제가 터질 거다. 그래서 천계의 군대를 보내서 죽입니다. 이 게임에서 해석하는 손오공은. 네. 그래서 손오공이 죽은 다음에 그 6개의 정기로 나눠서 온 사방에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오공의 원숭이 후예들이 전설이 되는 거예요. 이 정기를 다시 모으면 우리의 조상이었던 손오공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천명자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자는 이 흩어진 손오공의 6개의 정기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실제 손오공이 방문했던 서유기의 각 여행지들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 서유기의 후속담이면서도 원전 서유기가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흥미로운 설정이네요. 네. 근데 흩어진 6개의 전기를 모으면 손오공이 부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약간 만화 드래곤볼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요. 차이는 드래곤볼은 7개라는 네. 거 정도밖에 없는데 게임이 서유기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또 다양하게 변주된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오마주 같은 개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오공이 죽었고 그 전기가 6개로 흩어졌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거 드래곤볼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게임 후반부에 나오는 OST 같은 거 있죠. 음악들을 중국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게 중국에서 정말 히트쳤던 옛날 80년대 서유기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 OST를 다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쉽게도 중국에서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네. 중국 청년들은 플레이하면서 막 울었대요. 아, 옛날에 내가 이걸 얼마나 재밌게 봤는가 이렇게 막 울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오마주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원전, 그러니까 고전 소설로서의 서유기가 손오공이 거쳐왔던 과정들을 다시 되짚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 6개의 전기로 흩어지기 전에 손오공은 어떻게 살았나를 굉장히 다른 후속 세대 입장에서 보게 되는 이런 관점을 좀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말해 내가 손오공의 입장이 아니라 손오공의 후예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훑어보게 되면 비로소 제목에 왜 검은 신화라는 부제가 들어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서유기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비틀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기존 서유기와는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한 걸까요? 예, 기존 서유기는 이제 명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이지만 그 손오공에 관한 설화들은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승은이라는 작가가 흩어져 있는 설화들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식의 세계관인데 기본적으로 서유기 안의 세계는 천계와 하계라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천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계에는 이제 부처와 신선이 살아요. 이게 잘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서유기가 불교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도 나오지만 신선도 나와요. 옥황상제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도교와 불교가 섞인 세계관으로서의 천계가 있고 그런 신선들이 사는 천계가 있고 인간과 요괴는 하계, 지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고전 소설들이 다 그렇긴 한데 천계는 신성하고 착하고 좋은 것, 하계는
뭔가 덜 된 곳, 나쁜 곳이라는 구분이 명확한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안에서 손오공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인 이유가 신성과 부처들이 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천계와 하계라는 고전 소설의 개념을 요즘은 다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천계의 사람들이 마냥 착하고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너는 그냥 말을 안 들었으니 당장 하계에 가서 요괴가 되어라 이런 식이고 네. 원전 서유기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팔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은하수를 다루는 수군 원수 장군이었는데 뭐 잘못 하나 해서 돼지 요괴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는데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불합리한 처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 게임은 이 천계와 하계 구분이 과도하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검은 신화 5공에서 서유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천계가 끊임없이 하계의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겁박하고 강요하고 핍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여기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요괴들에게 제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를 것 같아라는 부가서사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엔딩으로 갈수록 이게 스포가 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점점 뭐 어떻게 이해하냐면 손오공은 왜 죽음을 택했지?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만들려는 건 뭐였지? 최종적으로 손오공은 천계와 대적하기 위해 자유롭게 놀고 싶은 나를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로움을 위해 천계에 맞서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복적인 서사를 이 게임 안에서 그려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설화를 인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좀 재해석한 게 이 게임이네요. 네. 분명히 게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간 한 편의 책을 읽은 기분이 들어요. 네, 아마 인트로만 읽은 거겠죠. 우리가 게임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천계와 하계라는 게 되게 고전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를 상징한다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의 사회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천계와 하계라는 이 구분을 보면 사실 옛날 얘기로밖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이 얘기를 굉장히 또 잘 해석한 철학자가 이제 니체라는 인물이 있죠. 니체는 인간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폴로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들이죠. 아폴로 같은 경우는 뭐 태양신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질서와 이성, 논리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아폴로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니체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인간이냐. 인간에게도 감정이 있고 본능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게 광기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폴로적 인간보다 더 인간에게 충실한 것은 디오니소스적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검은 신화 5공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게임이 디오니소스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과 부처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천계는 이성과 합리, 규칙의 아폴로적 인간, 그리고 그냥 내 친구 원숭이들과 놀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게 해? 라고 싸우는 손오공은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검은 신화 5공이라는 게임이 그런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다루는 게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수철의